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8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며, 특히 7번째 항목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부부가 이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며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번 듣고 쉽게 소화하거나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끝까지 들어보시고 재생 목록에 저장하고 공유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담하건대 단 몇 달 만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입 밖으로 꺼내기보다는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에 시달리고 곁에 소인배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주머니 속의 돈입니다. 수년 전 어느 오래된 마을에 늙은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작은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곳을 지나가든 할아버지는 안쪽 흔자의자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어느 시대의 것인지 모를 오래된 자사오 보라색 진흙으로 만든 전통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저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정도였지만 연세가 많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기에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동품 상인이 대장간을 지나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옆에 있는 자사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먹물처럼 검붉은 자줏빛을 띠는 고풍스러운 그 찻주전자를 자세히 살펴본 상인은 그것이 청나라 시대 유명 장인의 작품으로 매우 희귀한 것임을 알아보고 무려 1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매우 놀랐지만 이내 거절했습니다. 그 주전자는 할아버지의 조부 때부터 물려받은 갑으로 3대가 대장간 일을 하며 그 주전자로 차를 마셔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전자를 팔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평범한 물건인 줄 알고 써왔던 주전자를 누군가 1억 원에 사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여유롭게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주전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할아버지를 몹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은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비싼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보물은 없는지 묻기 시작했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생겼으며 심지어 자식들까지 그 주전자의 몫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온했던 삶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골동품 상인이 2번째로 찾아와 이번에는 2억 원을 제시했을 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망치를 높이 들어 사람들 앞에서 그 자사오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삶은 예전처럼 평온해졌고 사람들은 그가 100세까지 장수했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할아버지가 망치를 들어 주전자를 깨부수는 장면일 것입니다. 떨어지는 파편들은 단순한 주전자의 조각이 아니라 타인의 끝없는 탐욕과 유혹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가 깨부순 것은 가짜 주전자였습니다. 진짜 주전자는 골동품 상인에게 몰래 팔았죠. 할아버지는 2억 원을 손에 넣으면서도 외부인과 자식들의 탐욕을 완벽하게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 노후 자금 덕분에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척 관계가 변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돈을 빌리려 할 것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들은 당신의 정을 의심할 것입니다. 잦은 금전 거래는 우정과 가족애를 퇴색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의 시험 앞에서 그리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연애사입니다. 한 남자가 잊을 수 없는 여인의 그림자를 무겁게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산속 어느 절에 속세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큰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남자는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스님을 만난 남자는 모든 이야기를 세세하고 열정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남자가 말을 마칠 때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멈추자 스님은 눈을 뜨고 동자승을 불러 찬물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기대하는 남자의 눈빛을 보며 스님은 작은 병을 꺼내 말했습니다. 이 물은 모든 번뇌를 잊게 해주는 물이요. 마시면 모든 것을 깨끗이 잊게 될 텐데 마시겠소? 남자는 병을 쳐다보며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정말 모든 번뇌를 잊게 됩니까?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 한순간의 감정일 뿐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소. 그러니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만 하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 저는 제 기억을 모두 잊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녀 생각만 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사람 하나만 잊으면 됩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불경을 베껴 썼느냐? 동자승이 얌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전을 어떻게 외우느냐? 동자승은 스승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내게 그 경전을 잊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동자승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하고 읽어서 외운 것이라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읽기를 멈추면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스님은 그제야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연을 이야기하며 내게까지 이토록 상세히 털어놓고 있소. 그런데 어찌 잊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소? 이 어린 동자승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야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당신은 대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거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진정으로 그녀를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삶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고 느끼는 것뿐이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미 정해진 결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내려놓고 받아들여야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명의 짝이 아니라면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당신 곁에 끝까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맺어준 사람이라면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결국 다시 만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원망하지도 말고
남의 탓도 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아닌 사람을 떠나보낼 때 비로소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으십시오. 세 번째, 당신의 약점과 사적인 비밀입니다. 어느 날 까마귀가 고슴도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갑옷은 정말 멋져. 난 네가 정말 부럽다. 고슴도치는 그 칭찬을 이기지 못하고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실 내 갑옷에도 약점이 하나 있어. 몸을 웅크릴 때 배 쪽에 작은 틈이 생기는데 누군가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간지러워서 몸을 쫙 펴게 돼. 까마귀는 몹시 놀랐습니다. 헤어질 때 고슴도치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여우가 알게 되면 난 끝장이야. 까마귀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난 친구를 배신하는 짓은 절대 안 해. 얼마 후 까마귀는 여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까마귀를 잡아먹으려 하자 목숨을 구하고 싶었던 까마귀는 여우에게 고슴도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여우는 까마귀를 살려주고 고슴도치를 잡아먹었습니다. 살면서 자신의 비밀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이 털어놓은 약점과 비밀은 다른 사람의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직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을 더 깊게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나 약점을 털어놓아 친구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는 마치 고슴도치가 자신의 부드러운 배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친구일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익이 충돌하면 친구는 언제든 라이벌로 변할 수 있으며 당신이 예전에 털어놓았던 약점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한 병사가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방 200m 앞에 적의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명중률이 형편없습니다. 여러 번 쐈는데도 아직 한 명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놈을 처치하지 않는 건가?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미치셨습니까? 저놈을 쏘면 적군이 훨씬 더 뛰어난 저격수로 교체할 텐데 그걸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할 줄은 알아야 하지만 굳이 상대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신의 친구가 언제 당신의 적이 될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두 드러낸다면 당신은 언제든 들통나기 쉽고 형편없는 저격수처럼 공격당하기 쉬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 법칙을 유발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다른 유리창들도 차례로 파손됩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더미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치를 낮추고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만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무리 안에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남들이 막 부려먹는 사람, 심지어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승진이나 인간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의 존중과 동경 어린 시선만 잃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만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실수들입니다. 옛날 어느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으나 누군가의 모함으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했던 여인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 후 선비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매일 술에 의지해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수님을 만나
해탈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님은 길게 말하지 않고 그저 3일 동안 자신을 따라오라고만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스님은 선비에게 물만 주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매일 말에게 먹이를 주고 땔감을 패야 했으며 밤에는 마구간에서 자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선비는 길 위에서 펑펑 울며 스스로를 이토록 괴롭힌 것을 후회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도 이와 똑같지 않았소. 남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하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지 않았소?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너무 많이 꺼내지 마십시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이 세상에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에 만 개의 화살이 꽂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 해도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일일 뿐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온 세상이 함께 웃어주지만 당신이 울 때는 당신 혼자 쓸쓸히 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모두가 내 고통을 알아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린 원숭이의 슬픈 이야기와 같습니다. 먹이를 찾던 아기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돌보는 대신 원숭이는 위로를 받기 위해 만나는 모든 동물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그저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벌려 보여주기를 반복한 탓에 상처는 결코 아물지 못했고 결국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가 모엔이 남긴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일에 관심이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라.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민이 있어서 당신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늘어놓지 마십시오. 20%는 관심조차 없고 나머지 80%는 속으로 당신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일은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슬픔만 더할 뿐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저마다 달라서 가장 힘든 날들은 오직 혼자서 견뎌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은 스스로 치유하십시오. 남을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낫고 이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탈출구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쉽게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사람일수록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도 당신의 약점을 쉽게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운명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내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작은 아들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누군가 큰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작은 아들에게도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역시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두 형제는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 명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망가진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며 아무런 발전 의지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재앙일 뿐입니다. 반면 절대 운명을 탓하지 않는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32년 실직하고 선거에서도 낙선한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7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계속해서 도전했고 마침내 1846년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파산했을 때 링컨이 운명을 원망하며 주저앉았다면 그의 인생은 암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 어둠 속에 갇혀 원망만 하느니 차라리 등불을 들고 걷는 편이 낫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신발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걷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한탄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앞으로는 말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을 피하십시오. 6번째, 재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직장 동료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그 동료는 항상 너무 귀찮아, 애 2명을 어떻게 키우지? 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농담조로 너한테 1명 줄까? 라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출산할 때 아이 1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난 살면서 구급차 한 번도 안 타봤어 라고 농담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의 어머니가 모내기를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도왔는데 다른 친구가 농담으로 왜 나한테는 아무도 모금 안 해주냐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친구의 어머니 역시 모내기 중 감전사고를 당해 결국 친구들이 다시 모금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재봉틀 바늘에 손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쪽 손도 찔려야겠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로 반대쪽 손마저 바늘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팬들의 질문에 내 고향에는 안 돌아갈 거야. 난 바다 밑에서 잠들래 라고 농담삼아 대답했는데 결국 교통사고로 강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불길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뱉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나무를 볼 때 잎이 누렇게 시들었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저주의 말을 뱉지 마십시오. 타인을 저주하는 것은 사실 내게 악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나쁜 결과가 내게 돌아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삶에서 나쁜 씨앗을 뿌리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법칙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내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저주의 말에는 본질적으로 깊은 원한이 담겨 있어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안색과 표정은 일그러지며 시간이 지나면 얼굴 전체의 인상이 변하게 됩니다. 2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지만 20세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닦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씨는 당신의 인상을 온화하고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수양하는 방법이자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옛말에 좋은 말은 빗나가고 나쁜 말은 귀신같이 맞는다. 조짐이 안 좋은 말이 더 잘 맞아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성인들은 글과 말에는 모두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말을 할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입은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모든 재앙의 뿌리이므로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불길한 생각이나 나쁜 뜻을 품고 뱉었던 말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말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성공의 기쁨 자랑입니다. 어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시내에 큰 고급 빌라를 샀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철이 들었다고 말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3년 전 고향 마을 잔치에서 술에 취한 그는 1년에 5억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지 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누군가 그의 집 연못에 독을 풀어 키우던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의 밤,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가장 잔인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꼴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더더욱 참지 못합니다. 한 지혜로운 작가가 말했듯 행복을 자랑하지 말고 성취를 자랑하지 말며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기본적인 물리학 지식에 비추어 봐도 밖으로 드러낸 것은 쉽게 상하기 마련이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점차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수양하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잘못된 사람과 나눈다면 그것은 그저 잘난 척이 될 뿐입니다. 네가 낙제하면 난 슬플 거야. 하지만 네가 1등을 하면 난 더 슬플 거야. 난 네가 잘 되길 바라지만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원치 않아.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성공은 인정하지만 주변 사람의 성공은 견디지 못합니다. 거지가 억만장자를 질투하지는 않지만 자기보다 수입이 많은 다른 거지는 무조건 질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질투라고 부르고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아악의 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노구치와 히다카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노노구치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히다카가 항상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히다카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었지만 노노구치의 삶은 전혀 순탄치 않았습니다. 히다카의 상황을 알게 된 노노구치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히다카가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노구치는 질투와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히다카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으면서도 뒤로는 몰래 계획을 세워 결국 히다카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노노구치의 범행 동기와 깊은 증오가 드러납니다. 나는 네가 싫어. 네가 내 꿈을 먼저 이룬 것도 싫고 너의 우월한 삶도 싫어.
나는 나 자신의 나약함도 싫고 내게 오지 않은 운도 싫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싫어. 그래서 내 모든 증오와 원망을 내게 쏟아부은 거야. 부모님과 극소수의 진정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당신이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신의 근황을 묻는 이유는 그저 당신이 자기보다 잘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한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사람은 두 가지를 철저히 숨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속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8번째, 집안의 사적인 일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반년 전 옆 부서에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새로 입사했습니다. 몇 번 같이 일하려 보니 그녀는 조용하고 상냥한 성격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 A에게 자신이 이혼했으며 현재 15살 연상의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동료 A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만 명백한 착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회사 동료들은 모두 그녀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상사마저 이 소문 때문에 그녀의 업무 능력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그녀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가와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라며 걱정하는 척 묻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위한다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를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 것은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옛말에 집집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불화가 있을 때가 있고 인꼬 부부라도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부끄러운 일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남들에게 집안일을 다 털어놓으면 그들은 겉으로는 위로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당신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술안주 삼아 험담의 소재로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험담하는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세상에 싸우지 않는 가족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삶은 끊임없이 서로 타협하고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외부인에게 달려가 떠벌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불행, 특히 남의 집안의 나쁜 소식을 가장 듣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절대 진심으로 당신을 돕거나 위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문은 문턱을 넘기 힘들지만 나쁜 소문은 1000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돌아서자마자 당신 가족의 약점을 온 사방에 퍼뜨릴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기꺼이 당신을 품어주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육체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온한 쉼터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소통, 동반, 그리고 상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소통은 좋은 관계를 맺는 튼튼한 기초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촉매제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이 부족한 가정은
가족 간의 거리만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가족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밖으로 나가 동네방네 떠들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마주 앉아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외부인은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당신은 그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그들은 속으로 당신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 좋은 풍수, 운은 큰일이 생겼을 때 함께 상의하고 사소한 일은 따지지 않고 용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8가지를 꼭 기억하고 철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순탄하고 평온하며 행복해질 것입니다.